안녕하세요. 공감 사회복지사 1급 영상 강의 사회복지 법제론 공부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4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시면 이 법률 검색하실 때 제목 옆에 공식 약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의 약칭은 사회보장급여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제 그 시간 절약을 위해서 약칭을 또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하면은 이 법을 지칭하는구나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은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2014년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공부하실 때 뭐 9회, 10회, 11회, 12회 이럴 때는요, 아예 뭐 이 문제가 이 법에서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왜? 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법의 위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사회보장급여에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출제 빈도가 상당히 이제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년 거르지 않고 한두 문제가 나오는 법은 진짜 중요한 법이거든요. 근데 이 법이 매년 한 문제에서 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사회복지 법제론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세 개의 법을 꼽는다면 앞서 배우셨던 사회보장기본법, 그리고 오늘 다룰 사회보장급여법,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룰 사회복지사업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보장과 관련된 기본법으로서 이 세 가지가 그 출제 빈도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법을 꼽자면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이제 이런 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은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지역사회복지론의 시험 범위와도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공부를 잘 해두시면 다른 영역에서도 함께 득점이 가능하다는 거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교과서 76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목적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수급권자와 수급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자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정의도 있죠. 자, 수급권자 76쪽의 중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보장기관이, 그럼 보장기관은 뭐냐? 바로 또 밑에 나와 있습니다. 보장기관부터 보죠. 자,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즉 정부죠. 그래서 이 보장기관은 정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간혹 보장기관하고 보장시설을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이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장기관을 마치 무슨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수급권자로 올라가서요. 자,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는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지원 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거 세 개의 구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본 원칙이 지금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기본 원칙 뭐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은 당위적인 내용이라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요. 시험에 2번 나왔던 내용만 제가 슬라이드에 써놨습니다. 자, 보장기관 또 한 번 나오네요. 자,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교적 최근에 2번 나왔던 표현이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교재 78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여러분들 사회보장급여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가 있죠. 이런 급여들 이용하시려면요. 먼저 뭐가 우선입니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 그죠? 신청을 하고 나서 자산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가 끝나면 이 사람이 수급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급여의 결정을 하고 급여를 결정했으면 급여를 실시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과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은 급여의 신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급여의 신청, 지원 대상자 등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원 대상자뿐만 아니고 뭐 그 친족 또는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그 다음에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등이 사회보장급여를 지원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8쪽의 중간 부분과 밑에 부분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이른바 신청주의에 입각한 급여 신청입니다. 그런데 사회보장급여가 이제 본인 신청 말고요, 직권 신청이 있습니다. 즉 공무원에 의한 직권 신청이요. 지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장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권으로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그 지원 대상자의 동의입니다.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서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교적 최근에 78쪽 그 밑에 부분에 제5조 제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제2항의 후단이라는 게 뭡니까? 이 소위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죠. 근데 이런 제2항의 후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지원 대상자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등의 어떤 그런 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의 동의가 없이도 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예외적인 거죠. 이렇게 동의 없이 직권 신청을 하게 되면요, 보장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직권 신청의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내용 21회 시험 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에 괄호 안에 정리해 놨으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9쪽으로 넘어가시면요, 이제 급여의 신청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즉 보장기관의 장은요,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그 다음에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의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른바 자산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79쪽 밑에 보시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이 있는데, 우리가 자산조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뭐 소득이라든지 재산에 관한 자료는 국세청 등을 통해서, 즉 공적 자료를 바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금융소득 같은 건 어때요? 여러분 뭐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거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민간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민간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이러한 금융정보 등을 이 소위 말해서 자산조사에 활용하기 위해서 제공받으려면 금융정보 등의 제공과 관련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이 79조 밑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산조사를 완료하고 나면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지 아니면 말지, 즉 수급자로 정할지 또는 수급자에서 탈락을 할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79쪽과 80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80쪽부터는요, 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사회보장급여법은요, 위기가구를 발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 대상자가 적절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 즉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0쪽의 밑에 부분 보시면 지원 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 법인, 단체, 시설 등의 목록 등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81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긴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자료나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장기관이 지원 대상자의 발굴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22회 때 어떤 게 나왔습니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 정보. 이게 이제 시험에서는 이를테면 7개월 이상 이런 식으로 꼬아서 낸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이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위기가구 또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구가 지난 2개월 동안 전기도 끊겨 있고 가스도 끊겨 있고 그다음에 물도 끊겨 있다.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다음에 가스도 없는데 2개월을 버틴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런 가구가 소위 시군구청에서 공무원에 의해서 딱 이렇게 그 파악이 되면 바로 이제 나가봐야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복지 사각지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위기가구를 발굴하려면 이 보장기관은 이러한 자료를
소위 이제 받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자료의 목록이 무엇이냐? 이게 지금 81쪽에 나와 있는 이 목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1호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단전, 단수, 단가스. 단가스는 가스가 끊겼다는 거죠. 이런 가구 정보. 예. 이거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아동학대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 정보 중 담당 교원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학생의 가구 정보. 그러죠? 그리고 3호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건보료, 건강보험료죠. 체납자. 건보료 체납자라는 것은 상당히 소득빈곤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등등등의 이제 정보를 소위 이제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규정인데 시험에는 뭐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82쪽입니다. 이게 시험에 내기 쉬운 부분인데요. 지원 대상자에 대한 발굴 조사의 실시. 자,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가 슬라이드에 써놨죠. 분기.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대상자의 발굴 체계의 운영 실태 점검은 매년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82쪽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신고 의무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밑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 다시요. 자,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서 사망 또는 중대한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신고 의무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등 소위 말해서 26호에 걸친 이러한 신고 의무자의 목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다 외우라고 제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 외우기도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외우기보다는 그냥 눈으로 한두 번씩 읽고 넘어가는 정도로 하셔도 합격하시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83쪽으로 넘어갑니다. 수급권자 등의 지원인데요. 자, 83쪽의 밑에 보시면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계획, 이른바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사회보장급여의 관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에 종종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부정수급 실태조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실시한다. 앞으로 이제 실태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실태조사는 3년 주기라는 거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중지, 그리고 환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적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85쪽에는요. 맞춤형 급여 안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복지로라는 보건복지 포털에서 복지 멤버십이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 멤버십은 뭡니까?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장기관에서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뭐 자산의 현황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가구 실태 이런 것들을 동의하에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의 변동이 있을 때, 이 가구가 이런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선제적으로 이 소위 말해서 복지 멤버십에 동의해 주신 분들한테 이 급여를 한번 신청해 보세요라고 알려주는 이제 그러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요 사회보장급여법에 규정된 맞춤형 급여 안내와 관련된 복지 멤버십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86쪽부터입니다. 사회보장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회복지 행정론에 나와 있는 그 정보관리 체계와도 연관이 되죠. 자, 먼저 86쪽의 중반 부분을 보시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나옵니다. 이거 행복이음이라고도 부르죠. 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주로 보장기관의 공무원들이 접속해서 사회보장 행정을 이제 처리하는데 이용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정보 관리 체계죠.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 시스템과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이음이라고도 하고요. 제가 맨 밑에다가 그 보충 설명 박스 처리해놨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접속해서 사회보장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7쪽의 중반 부분을 보시면 사회 서비스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박스에도 설명을 해놨습니다만은 희망이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공무원이 접속한다면 사회 서비스 정보 시스템은 공무원보다는 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대표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동사자죠. 이런 분들이 여기 접속해서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사, 급여, 그다음에 이용자 관리, 또 무슨 각종 보고서의 출력, 전자공문 발송,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88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88쪽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대국민 포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대국민 포털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건 이제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보와 관련된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제 대국민 포털은 복지로라는 이름으로 현재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bokjiro.go.kr 접속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주거급여라든지 또는 그 어린이집 소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양육과 관련된 급여라든지 또는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신청하실 수 있는 그러한 웹사이트가 대국민 포털 복지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8쪽의 밑에부터 89쪽을 보시면요. 사회보장 정보 등의 협의 조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요. 이 중앙 정부 각부의 장이나 아니면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보장 정보와 관련해서도 협의 조정이 필요한데 이때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89쪽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8회, 22회 때 기출 나왔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그리고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 대국민 포털, 이런 그 정보 시스템을 바로 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하는 곳이 관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관련된 이런 규정들 한번 읽어보시면 시험 대비에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이다 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보장 정보에 관한 내용이 89쪽부터 90쪽에 걸쳐서 길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당위적인 내용이어서 어려움은 없는데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90쪽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사회보장 정보의 파기와 관련된 것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보장기관의 장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사회보장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뭡니까? 사회보장급여법의 시행령이죠. 그래서 5년을 초과해서 보유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보, 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를 제가 91쪽에 박스 처리해서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 및 그 부양무자에 관한 정보는 5년을 초과해서 보유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시험에 나왔기 때문이죠.
자, 이제 사회보장급여법의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지역계획과 운영체계 등을 알아보겠는데요. 자, 이 부분은 지역사회복지론의 굉장히 중요한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유심히 또 들여다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줄임말로 지역사회보장계획입니다. 자,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핵심은 92쪽의 맨 윗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도 단위로도 수립하고 시군구 단위로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수립 주기는 4년입니다. 서울을 예로 들면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있고 또 서울특별시의 각 시군구,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 강서구, 그 다음에 또 양천구, 또 광진구 이런 그 구별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그 수립 절차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92쪽부터 93쪽에 걸쳐서는 이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그리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그리고 특별자치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등이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지역사회복지론 등에서 한두 번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눈으로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일단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93쪽에 보시면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즉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죠. 이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일반적인 내용 외에 시군구의 사회보장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특별히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거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그 다음에 변경, 시행 결과의 평가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94쪽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입니다. 대표적으로 시도에는 사회보장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이거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위원회와 이름이 같죠. 그런데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죠. 예, 그래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보장위원회가 되겠고요. 시도 차원에서도 시도별로 사회보장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대표적인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그런 심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요. 95쪽 하단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나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 군구 단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한 심의 자문 업무를 비롯해서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등에 관한 업무 등 다양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96쪽에 다양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크게 4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나와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한다면 대표협의체를 일컫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실무협의체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 96쪽에 중간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실무협의체 외에 또 실무분과를 두게 되어 있고 뿐만 아니고 읍면동 단위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구성 요소는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지역사회복지론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적 근거가 지금 사회보장급여법에 나와 있다는 거 연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읍면동 단위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어야 한다는 것까지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6쪽의 맨 밑에 보시면 통합사례관리의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 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자에게 사회보장 급여 및 민간 법인, 단체, 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자,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군, 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 군, 구 단위로 통합사례관리사를 두고 있는 조직의 이름이 뭐냐? 희망복지지원단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희망복지지원단 2012년에 설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희망복지지원단 2012년
지역사회복지론과 사회복지행정론의 역사 부분의 시험 범위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희망복지지원단의 법적 근거는 사회보장급여법의 통합사례관리에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97쪽의 이제 마지막 부분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지방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제가 슬라이드에 괄호 열고 써놨죠. 자, 그 다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업무가 나와 있고요. 맨 마지막 줄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년 한두 문제씩 나오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대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뭡니까? 복습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뭐죠? 매일매일,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심지어, 만약에 뭐, 직원 단합대회를 갔다. 그러면은, 단합대회에서 술 먹고 자기 전에 10분이라도 화장실에서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매일매일 공부하지 않으면 흐름 끊깁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